테런스가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을 도와줬지만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한 학생은 시급 7달러의 고객 지원 일을 하게 되었고 몇 명은 시급 3에서 5달러짜리 일을 해봤다. 한 명은 50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찾았지만 실제로 완료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시급으로 따지면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다. 일기 수업이 끝났을 때 학생들의 피드백은 하나 같았다. 어버크가 좋은 플랫폼이긴 하지만 자기들은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도 소용이 없으니 도대체 어디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고객 지원 전화를 받는 일을 따낸 게리처럼 기경제에서 성공한 학생들조차도 여전히 언제 수입이 끊길지 몰라 생계가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경제에서 떠받드는 유연성이라는 덕목이 노동자가 아닌 기업에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게리가 처음 그 일을 제안받았을 때 안내장에는 주간 최소 30시간을 근무할 의무가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그것은 한쪽에만 부과되는 의무였다. 일거리가 많을 때는 게리에게 일주일에 최소 30시간을 일할 의무가 있었지만 일거리가 적을 때는 일주일에 10시간에서 20시간 분량의 일감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콜센터 일 외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었다. 언제 일감이 생길지 모르니 말이다. 게리가 원격 콜센터 일을 시작한 7월만 해도 그런 게 문제로 느껴지진 않았다. 에어컨 고장 신고를 받던 그때는 불볕더위 덕에 일감이 넘쳐났다. 혹시 30시간을 채울 수 없거나 채우고 싶지 않을 때는 윗사람에게 미리 말하면 일을 좀 쉬어도 독립계약자로서 평점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니까 슬슬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에서 웬만한 지역은 다 더위가 누그러졌고 히터가 고장나는 철이 되려면 아직 두어 달은 남아있다. 당장 다음 주는 몇 시간이나 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다. 게리와 같은 가상 콜센터 독립계약자는 평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근무 시간대를 선택했다. 보통 2주 간격으로 시간표가 나왔는데 뒷번호로 갈수록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가 줄어들었다. 게리는 다행히도 매주 15시간씩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이 병원에 가거나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취소된 시간대가 나오면 시간을 좀 더 확보할 때도 있었다. 째깍째깍 움직여야 해요. 수시로 게시판에 들어가서 모든 시간대를 확인해야죠. 여기서 30분, 저기서 30분 긁어 모으는 겁니다. 게리는 첫 달에 수습기간이라고 보수를 받지 못해서 공과금을 못 낸 기억이 있다. 그리고 콜센터 일이 줄어든 지금도 다시 일이 늘어날 때까지 버틸 만큼 저축해 놓은 돈이 없다. 그래도 자신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낫다고 생각했다. 그는 같이 온라인 교육을 받은 콜센터 노동자 몇 명을 알고 지냈다. 그 중에는 관리자가 수수료를 많이 떼가서 시간당 3, 4달러밖에 못 받는다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직원으로 고용된다고 해서 절대로 임금 착취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경제에서는 독립계약자에게 시간당 3, 4달러를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었다. 2016년 아칸소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달러였으나 독립계약자는 최저임금법으로 보호되지 않았다. 게리는 근무 시간을 아무리 많이 확보한다고 해도 시급 3달러면 생활비도 안 나와요 라고 말했다. 테런스의 생각도 같았다. 사마스쿨에서 구직 방법을 가르쳐주고는 있었지만 필수로 요구되는 기술이 없이는 일을 따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다음 기수에는 기경제 플랫폼 어버크를 사용하는 방법과 자신을 홍보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을 가르쳐주자고 건의했다. 사마스쿨도 그런 전략에 동의했다. 테런스는 10주간의 수업에 지원한 다음 기수에게 가상비서, 고객 지원,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해 가르쳤다. 그럼에도 실제로 온라인 일감을 따낸 학생은 총 21명 중 2명밖에 안 되었다. 사마스쿨 측은 그 다음 기수에게는 유용한 기술 하나만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는 방침을 정했다. 어떤 기술을 가르칠지 결정하는데 근거가 될 자체 분석 결과도 나와 있었다. 소셜미디어가 적격이었다. 소규모 사업체 중에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요령도 모르고 관련 전략도 없는 곳이 많았다. 그런 사업체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파트타임 노동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런 일은 원격
복지에서 할 수 있고 보수도 비교적 좋았다. 문제는 그 일을 하려면 끊임없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세심하게 글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테런스의 학생들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는 점이었다. 테런스는 우리는 육체 노동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육체 노동은 그냥 현장에 가서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했다. 그런 경험의 틈을 10주 만에 극복하기란 역시나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테런스는 다수의 학생이 익숙하게 여기는 생산직과 판매직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도 잘 알았다. 산책 겸 10km쯤 걷다 보면 종종 그 문제로 고민하게 됐다. 계속해서 기계가 그런 일자리를 잠식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듀모스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는 차마 긱경제에 대한 기대를 놓아버릴 수가 없었다. 사마스쿨은 또다시 교육 내용을 수정했다.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어버크에서 일을 찾으라고 하지 않고 소규모 사업체 몇 곳을 설득해서 교육과정이 끝날 때쯤 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해달라고 했다. 근무 조건도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는 데 효과적이었다. 학생들은 인턴 기간에 보수를 받았으며 진짜로 채용 면접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학생들은 소셜미디어 전략을 수립했고 사마스쿨은 사업체에서 그들을 그 전략의 실행자로 채용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졸업생 13명 중 인턴으로 일하던 사업체에서 하던 일을 마저 끝내도록 고용된 학생은 단 1명뿐이었다. 수업의 출석률과 등록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2015년 말에 나는 테런스의 수업 현장을 방문했다. 내가 도착한 시각은 오후 6시 10분이었다. 본래대로라면 수업이 6시에 시작됐어야 하지만 멀티미디어 기자재가 갖추어진 커다란 교실은 텅텅 비었고 테런스는 바깥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는 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 방금 휴대전화로 학생 중 1명에게 머리가 아파서 결석한다는 전화를 받은 후였다. 또 다른 학생은 아들의 축구 경기를 보러 가야 해서 못 나온다고 했고 전에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의 눈에는 낙담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테런스는 학생들을 위해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 단위로 추가 근무를 하는 선생님이었다. 물론 학생들의 휴대전화 번호도 다 알고 있었고 그는 기운을 차리고 학생의 나이에 맞추어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인근의 2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교육 과정을 따라가기가 벅차다고 느끼고 있었나? 하루에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던가?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테런스는 나중에 사마소수 회의에서 틀 수 있게 통화를 녹음했다. 대형 담배 매장에서 일하는 여성은 늦었지만 수업에 출석했다. 잠깐 쉬고 있다가 테런스의 전화를 받고 깬 것이었다. 테런스는 그녀에게도 똑같이 물었다. 그녀는 자기가 애 5도 키우는데 그 정도 수업이 대수겠냐고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나는 듀모스를 떠나기 전에 요가를 하러 중심가의 약국 겸 편의점에 들렀다. 의자에 앉아 피클과 감자칩을 먹으면서 피클과 감자칩을 먹으면서 보니 백이는 정문으로 흑이는 후문으로 드나들었다. 어쩌다 한 번씩 그런 패턴을 깨는 사람이 있을 뿐이었다. 이제는 사라진 지 오래된 규범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었다. 보라색 격자무늬 셔츠를 입고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흑인 남성이 터덜터덜 후문으로 들어와 카운터에서 약을 탔다. 혹시 여기 자리 있나요? 그가 내게 물었다. 빈자리라고 하자 그가 앉았다. 그가 내게 북쪽에서 왔느냐고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듀모스에 사느냐고 물었다. 그는 예전에 살았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새를 올리고 짐을 죄다 거실에 내다 놓았더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날 밤 비가 올 거라고 했다. 나는 그게 좋은 일이냐고 논밭에 비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비에 대한 것이었지만 긱경제와 경제 전반의 기본적인 문제를 요약한 것이기도 했다. 어떤 사람한테는 충분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넘치고 어떤 사람한테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챕터 9 좋은 일자리 전략
매니지드 바이 큐는 아파트 관리에서 손을 뗀 지 6주 만인 2014년 4월에 사무실 청소 및 자벽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만 에마 대는 하청업체를 이용하는 자신들의 사업 모델이 과연 기대만큼 효력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느꼈다. 매니지드 바이 큐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때는 독립계약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전략이었고 효과도 좋았다. 사마는 아르헨티나의 프리랜서들과 한 팀이 되어 매니지드 바이 큐의 첫 아이패드 앱을 개발했다. 그들은 협조적이었고 앱도 잘 작동했다. 하지만 매일 청소가 잘 되도록 관리하는 것은 그보다 예측이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매니지드 바이 큐는 고객에게 꼼꼼한 맞춤형 서비스를 약속했다. 그들은 책상 위의 모든 물건을 90도 각도로 정렬해서 잘 정돈된 작업대처럼 보이게 하는 일명 각잡기를 긍정적 소구점 중 하나로 내세웠다. 사무실 관리자가 매일 똑같은 청소원들을 보게 되고 사무실 벽에 설치된 아이패드의 매니지드 바이 큐 앱을 통해 의자의 배열 방식을 지시하는 것처럼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주문할 수도 있다고 홍보했다. 매니지드 바이 큐가 실제로 사무실 청소를 시작하자 과연 고객마다 원하는 의자 배열법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고객들은 로비 소파의 쿠션도 이렇게 저렇게 놓아달라고 요청하고 커피 머신도 특정 세제로 청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매니지드 바이 큐는 이런 요구사항을 청소업체 관리자에게 전달했지만 그게 항상 꼼꼼한 서비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매니지드 바이 큐는 사무실 청소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건물 관리 업체로부터 제공받았다. 그런데 고객의 요구사항 중에는 청소업계의 베테랑이 보기에 너무나 유별나다 싶은 것도 있었다. 1000제곱미터 규모의 사무실에서 과연 매니지드 바이 큐가 쿠션 배치법까지 일일이 챙겨야 할까? 에마는 낮에는 매니지드 바이 큐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주로 고객의 사무실로 가서 청소원들이 아이패드를 통해 접수된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했는지 확인했다. 그녀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이유는 단순히 점검을 꼼꼼히 해서가 아니었다. 가끔 지정된 청소원이 아예 현장에 오질 않아서 믿을 만한 청소원을 대신 불러 일을 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아무도 대걸레를 안 가져와서 밤늦게 대형 자재마트 홈디포에 다녀와야 할 때도 있었다. 무엇 하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다. 매니지드 바이 큐의 사업이 성공하려면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사만과 댄, 에마는 대부분의 청소업체가 전문 용어로 이탈률이 꽤 높다는 것을 잘 알았다. 서비스 해지 고객이 많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도 무척 많았다. 긱경제 청소업체도 마찬가지였다. 일례로 홈조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도 고객을 계속 붙잡아 두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 회사는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서비스 요금을 대폭 낮춘 특가 상품을 홍보했는데 그 중에는 가정 청소 서비스를 신청하면 초기 몇 회에 한해 회당 19.99달러의 요금만 내면 되는 초저가 상품도 있었다. 이렇게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큰 돈을 들여도 효과는 시원찮았다. 당시 웹진 100 채널 소속이었던 크리스티나 파 기자는 외부 기관의 홈조이 재무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후 1개월 이상 이용하는 고객이 약 4분의 1에 불과하고 6개월간 꾸준히 이용하는 고객은 10%가 채 안 된다고 보도했다. 매니지드 바이 큐는 투자자들에게 그보다 잘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이탈률 제로, 절대 제로가 회사의 비공식 슬로건이 됐다. 이탈을 막으려면 고객이 계속해서 만족을 느끼게 해야만 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매니지드 바이 큐는 1개월 정도 만에 최대 고객을 잃었다. 비슷한 시기에 에마가 그만두면서 댄이 관리를 맡게 됐다. 작업자 매니지드 바이 큐에서는 일선 노동자를 작업자라 불렀다. 작업자가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의욕을 불어넣는 게 급선무였다. 먼저 그들과 친분을 쌓기로 했다. 댄과 사마는 토요일 하루 날을 잡아서 단합대회를 위해 피자 파티를 열기로 하고 모든 작업자를 초대했다. 그 자리에서 아이패드 앱의 신기능을 소개하고 실적이 우수한 작업자를 치하했다.
2, 3차 단합대회 때는 10명에서 20명이 아니라 6, 70명의 청소원이 참석했다. 이날은 추첨으로 아이패드 같은 경품을 나눠줬다. 청소원과 친분을 쌓는 게 설립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진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매니지드 바이 큐가 청소원과 가까워지는 것을 청소업체에서는 선을 넘는 행위라고 껄끄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작업자는 엄밀히 말해 매니지드 바이 큐의 직원이 아니었다. 그리고 단합대회를 한다 해서 갑자기 서비스 운영이 수월해지지도 않았다. 여전히 진이 빠질 정도로 사고가 빈발했다. 에마가 없으니 괜히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녀야 했다. 고객사에서 보관 중인 술을 매니지드 바이 큐 작업자가 마신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그는 얼른 오토바이를 타고 위스키 한 병을 가져다 주었다. 또 다른 스타트업에서 매니지드 바이 큐 작업자들이 사무실에 청소용품을 아무데나 방치한다는 항의가 들어왔을 때는 주말에 현장으로 가서 보관용 선반을 만들었다. 청소원이 무단으로 결근했을 때는 일을 마치고 저녁에 초창기 직원들과 함께 청소를 하러 갔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버류 회사 대부분이 고객에게 완벽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애를 먹고 있었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비영리단체 거래개선협회 뉴욕 지부에는 기경제 청소업체 핸디와 관련해 35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그중 186건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었다. 그렇다고 핸디의 청소원들이 전부 엉망으로 일을 했다기보다는 고객마다 기대하는 바가 달라서 그랬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사업체 평가 사이트 옐프에서 이 스타트업의 리뷰는 극과 극을 달린다. 5점 만점을 준 리뷰가 2,000여 건이고 1점짜리 리뷰가 약 1,000건이었다. 그 중에서 티토나 라누 같은 이국적 이름을 가진 청소원을 극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난 사례, 들쑥날쑥한 서비스 품질, 매번 청소원이 바뀌어서 생기는 불편을 성토하는 사람도 있었다. 핸디와 매니지드 바이 큐를 위시해 많은 땡땡땡계의 우버 기업은 고객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데려다주는 우버의 단순한 서비스보다는 한층 복잡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노동자가 생판 모르는 고객의 집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식당에서 제 시간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음식을 받아 배달하고 그 외에도 각양각색의 심부름을 했다.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우버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매니지드 바이 큐 설립자들은 단합대회 덕분에 작업자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들을 어느 정도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됐다. 하지만 작업자의 서비스 품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진 않았다. 설립자들도 슬슬 서비스 품질이 썩 좋지는 않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급기야 하청업체에 청소원 임금을 얼마나 지급하는지 물어봤더니 최저임금에 가까운 경우도 있었다. 사실 이것은 일찍이 에마가 협력사를 찾기 위해 수십 개 업체에 전화를 돌리면서 체감한 현실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업체가 청소원에게 주는 임금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정확한 수치를 얼버무리거나 아예 대답을 거부하거나 대외용과 대내용 중에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같은 말을 했다. 뉴욕에서 사무실을 청소하는 일은 노조가 있는 청소업체에 소속되어 초고층 건물을 청소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썩 좋은 일이 아닌 게 분명했다. 댄과 사만의 입장에서 이것은 일단 사업적인 문제였다. 그들이 직접 노동자의 임금을 관리할 수 없는 만큼 노동자의 사기를 북돋고 노동자를 훈련시킬 방법 또한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그랬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했다. 사만도 댄도 노동자에게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을 주는 회사를 세우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이다. 기술 기업을 세우려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한 근무 시간과 스트레스, 꿈이 산산조각 나는 좌절의 순간을 감내해야 하는 게 보통이며 그러고도 성공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있을 때 스타트업 설립이 더 타당하다고 느껴진다. 사만과 댄에게도 그런 목적의식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사만은 사업가가 되기 전에 종종 광고 캠페인으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페이스북 이용자가 10명을 친구 끊기 하면 버거킹 햄버거를 무료로 주는 와이퍼에 바치는 재물 캠페인이었다. 와이프에게 바치는 재물이라는 캠페인이었다. 그런데 2009년에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지자 사마는 사람들에게 자동차나 햄버거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다 부질없게 느껴졌다. 특히 그 일을 할머니에게 설명하려고 했을 때 그런 자괴감이 강하게 들었다. 그가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할머니가 알아듣게 페르시아어로 설명하려면 기초적인 어휘로 기초적인 부분만 간단히 말해야 했다. 그러고 있자니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들어도 한심했다.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의 욕구가 전적으로 이타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금방 사라지고 마는 광고가 아니라 영속적인 것을 만들고 싶었다. 거기에 공명심이 조금도 섞이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던 와중에 부인이 일본으로 발령이 나자 사마는 광고 일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함께 건너갔고 2010년에 도쿄의 아파트에서 인력 중개업을 시작했다. 그 취지는 변호사, 도장공, 베이비시터, 제빵사, 사진가, 가정교사, 타이피스트, 카피라이터, 배관공, 파티 플래너, 프로그래머, 예술가, 배우 등을 잠재적 의뢰인과 이어줌으로써 세상에서 실업을 없애는 것이었다. 사마는 기술 전문 블로그 인터뷰에서 지금은 전통적인 의미의 고용 기회가 예전만 못하고 다시 예전만큼 좋아지리라는 보장도 없지만 그래도 출중한 실력을 갖추고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프리랜서로 생계를 유지하고 번창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긱경제라는 명칭이 생기기 전에 긱경제를 말한 것이다. 그리고 긱경제의 많은 부분이 그렇듯이 그의 사업 또한 선량한 의도에서 어쩌면 순진하다고까지 할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회사 이름을 독일어로 탁자를 뜻하는 티셴이라고 지었다. 티셴 자체는 별로 빛을 못 봤지만 그 프로젝트를 통해 그는 창업의 세계로 들어섰고 그제야 비로소 자기 옷을 입은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다. 공동 설립자 댄도 사만과 비슷하게 세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욕구와 공명심의 작용으로 스타트업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그런 마음은 장래 희망이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다니던 어린 시절부터 존재했다.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여서 학업을 거의 제쳐두다시피 하고 디즈니랜드 소풍에 반대하는 등의 일에 열을 올렸다. 2007년에 대학 시절의 마지막 여름방학을 보내던 중에 대는 여자친구랑 형과 함께 차를 타고 필라델피아의 콘서트장에 갔다. 버락 오바마 당시 상원 의원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다. 오바마가 한 지역 명사를 가리키며 청중에게 일제히 생일 축하합니다를 외쳐달라고 한 순간 대는 지금까지 없었던 정치인을 봤다는 생각으로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오바마는 미국의 차에 연료를 채우는 것과 노후난 자녀의 대학 진학에 대비해서 저축을 하는 것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가정이 수두룩하고 4,500만 명의 국민이 건강보험 없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모두 서로에게 간단한 의무가 있다는 아주 간단한 생각에 대해 말했다. 대는 자기도 모르게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오바마는 미국은 저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남을 탓하려고만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상대 당을 탓하고 이민자를 탓하고 동성애자를 탓합니다. 무엇이든 자신이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국 각지에 사람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는 마음속에서 뭔가가 불긋 솟구쳤다. 평소 그는 희망과 변화를 부르짖는 성격이 아닌데도 불현듯 세상을 바꾸고 싶어졌다.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자기보다 그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없다고 느꼈다. 희망과 변화의 기운이 감지됐다. 손에 잡힐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정치인이 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바람이 확실해졌다. 원래 그의 계획은 대학 졸업 후 입대하는 것이었다. 해군 장교를 거쳐 공직선거에 나갈 생각이었다. 훈련소 입소일까지 다 받아둔 상태였다. 그런데 럭비 시합 도중
상대방의 페인트 모션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전방 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 반월상 연골이 한꺼번에 파열됐다. 그래서 군인은 못 되고 뉴욕에서 법률가 보조원으로 일하게 됐다. 하지만 종일 서류 작업만 했고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봐야 그 속도가 굼뜨게만 느껴지는 법조계 일은 적성에 맞지 않았다. 결국 정계에 입문하겠다던 목표도 열의가 됐고 그래도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다. 댄과 사마는 자신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람으로 봤으나 매니지드 바이 큐의 현재 사업 전략으로는 그런 비전이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었다. 회사의 경영 문제와 두 설립자의 인지 부조화를 한꺼번에 해결할 방법은 자명했다. 일선 노동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이었다. 그냥 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잘 훈련시키고 임금을 더 많이 줘야 했다. 이 해법을 실천할 때 한 가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자금이었다. 매니지드 바이 큐는 서비스 개시 4개월 만인 2014년 8월에 한 차례의 투자 라운드를 통해 77만 5천 달러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정도면 다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기 전까지 몇 달은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초기 투자자 중에서 최소한 한 명은 매니지드 바이 큐가 앞으로 우버와 같은 강점 덕에 매력적인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 주인공은 우버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했던 스콧 벨스키였는데 그는 매니지드 바이 큐가 타인의 노동과 상품을 중개하는 기술 플랫폼으로서 사전에 큰 투자가 없이도 사업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되리라는 점을 좋게 평가했다. 당시 스콧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나는 일상의 어떤 부분에서든 낡은 파이프를 교체하고 사용자 경험을 업그레이드하는 기업을 좋아한다. 나는 그런 기업을 접점 기업이라 부른다. 우버는 교통 분야에서 그런 변화를 일으켰다. 쉽은 배송 분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매니지드 바이 큐가 만드는 접점이 물밑에서 움직이는 여러 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의 스콧처럼 여전히 많은 투자자가 땡땡땡계의 우버 전략에 매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관심을 붙들어 두려면 매니지드 바이 큐가 일자리에 투자하기로 한 결정이 옳다는 근거를 대야 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우버만큼이나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기업과 비교하기로 했다. 스타벅스는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전문성이 있는 계산원의 차원을 넘어 복지 혜택과 경력 개발 기회가 주어지는 세련된 직업으로 탈바꿈시켰다. 매니지드 바이 큐도 작업자에게 똑같이 할 계획이었다. 댄의 지인 중에 스타벅스 간부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 당시 국제전략부사장으로 스타벅스와 애리조나 주립대의 제휴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던 데발라 헨리였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현재 스타벅스에서 학사 학위 취득을 원하는 모든 직원에게 학비가 지원된다. 그녀가 이후 링크드인 프로필에 쓰기도 했지만 이 프로그램은 출범 당시 미디어에 20억 번 노출됐고 오바마 대통령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그처럼 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댄은 지인에게 소개를 부탁했다. 더발라는 댄에게 MIT 경영대학원 제이넵톤 교수가 쓴 좋은 일자리 전략이라는 책에 대해 말했다. 이 책에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에도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실려 있다. 제이넵은 퀵트립, UPS, 코스트코, 트레이저도처럼 직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본 기업을 소개하면서 매니지드 바이 큐가 하려던 일과 딱 맞아떨어지는 사업 전략을 힘주어 설파했다. 임금이 낮고 복지 혜택이 미미하고 업무 시간이 불규칙하고 애초에 직원이 실력을 발휘하거나 의미와 존엄성을 찾기가 어렵게 만들어진 나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희생을 발판 삼아 성공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경영계에서는 많은 사람이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나쁜 일자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책은 그 외에 괜찮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업무 시간이 일정하면서 기업에도 이익이 되는 일자리 역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기업은 좋은 보수에 좋은 훈련을 받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경쟁사보다 많은 돈을 쓰는데도 큰 성공을 구가한다. 그 중에는 노동자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도 최저가 경쟁에서 승리해 아주 큰 이윤을 내고 훌륭히 성장하는 기업도 있다. 제이넵은 노동력에 투자할 때 중요한 것은 운영 효율이라고 결론지었다.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외에도 노동자가 탁월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을 실어주고 괜한 혼선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일이 없게 도와줘야 한다. 직원이 고객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표준적인 규정을 어기는 것을 허용해야 하고 직원의 업무 일정을 매번 빡빡하게 조이는 게 아니라 한가한 시간에는 직원이 알아서 다른 업무를 보리라고 신뢰해야 하며 매장에는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인원보다 더 적은 게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그녀는 그렇게 할 때 이 전략이 퀵트립 편의점 같은 저가 매장에서조차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넵의 모델을 따르면 직원이 훈련을 잘 받고 장기간 근속하기 때문에 고객을 잘 도울 수 있는 지식이 생긴다. 매장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직원이 고객을 도울 시간적 여유도 생긴다. 제이넵은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하며 더 좋은 성과를 낸다. 이직률이 낮아져서 직원의 경험이 풍부해지고 실수는 줄어든다 라고 썼다. 이것은 긱경제 같은 가설적 노동혁명과 달리 연구로 뒷받침되는 논리이다. 댄이 제이넵을 직접 만난 것은 매니지드 바이 큐를 설립한 지 1년쯤 됐을 때의 일이었다. 댄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약자를 동정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녀의 이론으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마련했다. 댄과 사마는 청소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진짜 계획은 사무실 관리자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구, 교체, 출장 뷔페 등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는 관리 장치를 만드는 것이었다. 만일 고객이 매니지드 바이 큐의 청소원과 자벽부에게 좋은 인상을 받는다면 그 관계를 토대로 사무실에 필요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데 물꼬가 트일 수 있지만 매니지드 바이 큐에서 보낸 작업자가 이를 건성으로 한다면 관리 장치를 통해 그 밖의 매출을 올리기가 어려워진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면 큰 돈이 들기도 하는데 만일 매니지드 바이 큐에서 엄선해서 훈련시키고 이런저런 장려책으로 업무 의욕을 높인 직원이 아니라 아무나 현장에 투입한다면 고객을 놓치기 십상이다. 그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 매니지드 바이 큐가 청소원을 영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절약할 수 있다. 긱경제 기업은 노동자가 금방 일을 그만두어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슬레이트 소속 기자였던 앨리슨 그리스올드는 전직 핸디 직원들의 말을 빌려 그 회사가 매주 4,500명의 신규 청소원을 영입하느라 주당 수백 달러를 쓰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렇게 새로 모집된 청소원 중에서 20에서 40%가 60에서 90일이 지나면 더는 핸디의 의뢰를 받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들을 영입하느라 쓴 수백 달러가 헛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이넵이 말하는 좋은 일자리 전략을 쓰는 기업은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 그녀가 꼽은 모범 기업 중 하나인 퀵트립은 매년 사직하는 직원의 비율이 13%에 불과해 업계 평균인 59%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였다. 트레이더 조의 풀타임 직원 이직률은 10%가 채 안 됐고 코스트코의 이직률은 5.5%였다. 실리콘밸리 외 지역에서는 좋은 일자리 전략이 그리 충격적인 이야기도 아니다. 매니지드 바이 큐의 전략을 설명하는 뉴욕타임스 기사에는 다이앤 버튼 코널대 인적자원학 교수의 다음과 같은 말이 실려 있다.
이는 MBA 기초과정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다. 사람이 경쟁 우위의 근원이라면 장기적 고용 관계와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노동자와 기업 양측에 이익이 되는 게 분명하다. 이를 보면 일부 미국 기업에서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왜 유급으로 육아휴직, 휴양휴가, 병가를 제공하는지를 알 수 있다. 직원을 유치하고 오래 붙들어 두려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다. 하지만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전문직을 고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런 접근법을 시도한 기업이 거의 없었다. 데니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이 전략을 설명하자 일부는 손사래를 치며 우버 모델로 전환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었다. 매니지드 바이 큐는 2014년 11월에 투자 라운드를 통해 165만 달러의 초기 자금을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2015년 6월에는 1,500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했다. 매니지드 바이 큐 트위터 계정의 초기 트윗에는 우리 회사의 직원은 원가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같이 떼 빼고 광 좀 내볼까요? 라는 말과 함께 입사 지원 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었다. 매니지드 바이 큐 작업자의 임금은 시간당 12.5달러에서 시작했는데 당시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달러였다. 이 정도면 우버의 평균 시급 추정치에는 못 미쳐도 뉴욕주 기준으로 일반적인 건물관리직 종사자보다 훨씬 후한 임금이었다. 뉴욕주에서 초급 건물 관리자는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에 연평균 2만 1,000달러, 시간당 약 10달러를 벌었다. 미국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1만 5,000달러, 시간당 약 7달러였다. 매니지드 바이 큐의 작업자는 6개월마다 시급이 0.25달러씩 인상되었다.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하면 무상건강보험, 휴가 40시간 퇴직연금이 제공됐다. 매니지드 바이 큐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다. 이 스타트업의 수익은 대부분이 매주 반복되는 사무실 청소에서 나오고 우버, 핸디와 달리 예상치 못하게 일감이 몰리는 시기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가 매주 같은 시간에 출근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했다. 경쟁사보다 많은 임금을 주는 것 외에도 매니지드 바이 큐는 작업자가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 꾸준히 승진한 사람도 있었다. 할렘 출신으로 세 아이의 아버지인 39살의 앤서니 녹스도 그중 한 명이다. 앤서니 녹스는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에서 일하면서 매주 30명 정도의 노숙자에게 어디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채용 면접 전에 어디서 머리를 깎을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일을 했다. 그러던 중에 매니지드 바이 큐에 대해 알게 됐다. 왠지 성장성 있는 회사에 들어가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기회를 잡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죠. 나는 그게 몸에 밴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앤서니는 이력서에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1년간 의료보조원으로 일한 경험을 상세히 적어 제출했고 그 즉시 면접 요청이 들어왔다. 면접 자리에서 그는 구두로 여기를 닦을 때 세제를 바로 뿌리겠습니까? 아니면 헝겊을 이용하겠습니까? 같은 질문에 답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심층적인 청소 능력 테스트를 받았다. 문답과 테스트 결과가 모두 좋아서 곧 청소할 사무실을 배정받았다.